안녕하십니까, 임장훈입니다. 본 강의는 교양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할 것인지 기초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알아보기 전에 항상 먼저 다뤄보아야 할 것은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의 라이프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작용,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그 심각한 부작용,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11가지 10분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들, 콘텐츠, 플랫폼, 플랜, 트랜스미디어, 인바이러먼트, 이벤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그 첫 번째가 되어지는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는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 복제와 공유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진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무수히 많은 복제본들 속에서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NFT가 등장했지만 컨텐츠 지적 재산권을 복제와 공유가 너무 쉬운 메타버스 내에서 그 해결책으로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활용하는 저작권 사용료 계산 방식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의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심각 정도를 떠나서 콘텐츠 지적 재산권 침해, 저작권 사용료 문제보다도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빅브라더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인권 침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앞서서 가장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메타, 구글, 카카오톡, 연락처, 개인의 다양한 신상 정보들, 개인의 일정표까지 서비스 동의를 얻어 들어갑니다. 이는 곧 이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것이 감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실에서 생성되지 않았던 우리의 정보, 우리가 노출하고 공유했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체들에 의해서 데이터로서 수집되어지고 분석되어지고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체들이 빅브라더가 되어서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을 감시하고 회사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취할 수도 있고 마음을 먹고 특정한 목적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빅브라더가 갖는 힘은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 기업체들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강력할 것입니다. 심각한 것으로 찾아보다 보면 우위를 견줄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가 더더욱이 심각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이 깊이 빠져 있어 메타버스 속에서만 활동을 하고 현실 세계를 등한시하는 사례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성범죄가 가장 큰 사례입니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는 성추행, 성폭행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어에 피해를 입히면서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베일에 가려진 우려 속에서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또 그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 또 피해자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 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바타를 통해서 스토킹을 하러 올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얻어낸 개인정보 등을 범죄 목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심각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는 비일비재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교류하는지 시선 처리를 추적해서 상대방 심리 상태를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제3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개인의 사생활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스템은 개개인이 어디에 갔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검색하면서 어떠한 이벤트들을 활용했는지 매시간 통계의 표들을 작성하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트래킹을 넘어서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 도출까지 가능합니다. 정보 격차를 통한 새로운 계층의 구조가 형성되어집니다. 빈부 격차에 이어서 제2의 계층이 나타납니다. 기술적 자산에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활동력, 경제력, 사회적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계층에 따라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익숙한 세대와 익숙치 않은 세대 간의 격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력,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차별적 정보 습득의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정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변종적 발전, 변종적 불완전한 진화에 의해서 다양한 부작용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부작용들 중에서 첫 번째, 사이버 멀미. 사이버 멀미의 원인은 현실 삶에서의 자세와 사이버 공간을 집중하고 있는 자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멀미 증상입니다. 사이버 멀미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체험할 때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는 현상입니다. 사이버 멀미는 다양한데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로 감각 갈등과 자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감각 갈등 이론은 눈으로 보는 정보, 즉 시각적으로 입력되는 정보와 전정기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정보가 시간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서 멀미를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세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운동감의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구토 증세를 나타내며 멀미를 하게 되죠. 자동차를 탈 때, 쇼바가 좋지 않은 관광버스 안에서 무단한 여행을 지속할 때, 흔들리는 배를 타고 배 여행을 지속할 때 구토 증세를 느끼며 멀미를 하게 되죠. HMD를 쓰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때 현실의 인터랙션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사이버 멀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즐길 때 운전석과 승객석은 멀미의 빈도가 다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차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가용에서도 앞자리의 탑승객은 멀미를 적게 느끼는 반면 뒷자리 승객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차의 흔들림 속에서 핸드폰만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시야의 초점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멀미의 증상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지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뇌는 가상에 있고 몸은 현실에 있으니까 현실에서 불일치하는 감각들이 서로 일어나서 충돌하고 사이버 멀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이버 멀미의 원인은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많은 양의 정보 과잉 상태로 오는 두통입니다. 멀미가 지속되어져서 나타나는 두통 외에 좋건 나쁘건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서 뇌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두통 현상입니다. 인간이 아닌 사이버 인간을 만나면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받게 되면 정보의 과부하 상태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와 다릅니다. 컴퓨터처럼 계산할 수가 없고 수많은 빅데이터를 두뇌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뇌의 구조가 다른 컴퓨터와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VR, UX 디자인, VR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휴먼 팩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휴먼 팩터에서 등장하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가상현실 속의 캐릭터의 모습들이 인간과 흡사해질수록 우리는 사이버 인간과 교류를 하고 그 인간성을 채취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봇에게 인간성을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과부하는 세 가지 주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주의, 초점주의, 분산주의. 선택주의는 특정 대상을 탐색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초점주의는 시야의 한 영역이나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분산주의는 선택주의나 초점주의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도록 둘 이상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분산주의 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집중도가 흔들리다가 운전 중에, 도보 중에, 시험 기간 중에, 산행 중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미디어 기술의 과도기적인 발전에 따라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변종적 진화에 따른 그 문제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사이버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현실의 주요한 대처 상황들을 놓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은 제작, 송출, 이용 환경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단 하나라도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어진다면 제작 시스템의 균형은 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문제점으로 보안의 위협은 매우 큰 침해 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원 도용의 문제, 데이터 변조의 문제, 작업 수행에 대한 부인 문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의 정보 유출 문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되어지는 서비스 거부 문제, 권한 상승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보안 위협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도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도구들은 삶의 현실을 윤택하게 해주어야 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어서 현실에 대응하는 그 유익함 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모호성입니다. 소셜게임인 동물의 숲에서는 친구의 결혼식, 졸업식, 생일 파티 등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함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장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좋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장점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피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써 가상현실 중독과 현실 도피라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메타버스가 일상화되어지고 실제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단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가상현실 세계가 게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몰입도가 불러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사람들은 현실의 관계를 포기하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할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은 인간의 감각을 현실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감을 자극합니다. 오감은 뇌에서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결국 가상현실 콘텐츠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일은 얼마나 인간의 뇌를 속일 수 있는가에 달린 셈인 것이죠. 기술이 인간의 뇌를 속일 때 정신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가상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가상현실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충분히 알면서도 가상현실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중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직접 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니까 그 대상을 결국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오감에 반응하는 그 대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변종적인 진화에 대해서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준비한 메타버스 관련 기술, 산업의 융합 협력으로 이루어진 우리 현실의 삶을 위한 메타버스 부작용을 극복한 인류 삶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게임, 가상현실의 문제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상위 인류, 그 삶의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제시한 것은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실감 콘텐츠들을 충분히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구축할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부작용을 준비한 메타버스 관련 기술, 산업들을 융합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부작용의 상체를 가진 메타버스 상위 인류로서 이를 극복한 생태계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게임, 가상현실 문제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실과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상위 인류의 삶의 플랫폼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그 관련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산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죠. 산하견 협력의 연구, 융합기술 개발 강화와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같은 다방면에서의 융합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메타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 개념과 함께 이해하고 현 세대와 메타버스에 대해 그 관계성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기반 기술과 메타버스 산업의 이슈와 디지털 휴먼, IP와의 협력, NFT와의 결합,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들,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모델,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가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먼저 다루고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메타버스의 산업,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극도로 오르고 있고 본 수업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 차세대 메타버스, Z세대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한 구분,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IP, NFT, 메타버스 플랫폼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호라이즌, 스타라인, 게더 타운 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광고, 마케팅 채널, 다양한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보완점과 메타버스 전환의 전략과 정책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용어입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현실 세계를 가상과 융합해서 옮겨 놓은 디지털 가상세계, 일종의 초월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더 나아가 확장현실까지 그 이상의 세계를 아우르는 그보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상현실이 먼저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증강현실이 등장되어지고 이어서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그리고 지금은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죠.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혹은 디지털 세계 속에 나라는 존재적인 의미가
현실 속에서 나를 대처하는데 이를 아바타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이 단방향 콘텐츠라면 메타버스는 양방향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저는 말이죠, 메타 유니버스라는 세계는 디지털로만 이루어진 세계까지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 유니버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지는 상황에서 인류는 그 데이터에 소중한 가치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다양한 세계들을 창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임없이 그 연결성에서 양면의 세계를 갖고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인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재생되어질 것입니다. 초기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소설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생소한 개념과 텍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로 대부분 SF 소설의 배경 정도로 생각했지만 2003년 미국의 한 IT 기업인 린든 랩에서 가상현실 서비스인 세컨드 라이프가 출시되면서 메타버스와 아바타가 재조명되어졌습니다. 다양한 MMORPG, 매시브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대규모 사용자 대화방 스타일의 게임에서 메타버스와 아바타는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연속 드라마 닥터 후에서 메타버스의 세계는 세컨드 라이프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데이터화해서 실제 세계를 초월한 개념으로 인간과 NPC, 논플레이어 캐릭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가상현실 캐릭터를 의미하는 NPC와 인간과의 끊임없는 이 세계의 쟁탈전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나오는 시대는 Z세대였을 것이다. 2000년 밀레니엄 세대의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합니다. 정확한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탄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흥행하던 세대에서 태어났죠. 저희 세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물들어져서 그 미디어 세계에서 영상 미디어와 혼합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창출하며 미디어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죠. 그 시대 이후에 온라인 세대가 등장되어졌죠. 그 온라인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 연결망과 스마트 미디어와 결합된 다양한 가상현실의 미래의 디지털 세계를 창출할 것입니다. Z세대는 온라인 환경이 구축된 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미디어에 친숙했다면 그 Z세대는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우리보다 더 친숙한 세대고 그 세대는 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메타버스로 이어나가는 듯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으로 그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산업에 있어서 주요 기술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연구 단체들은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실 세계에 이어서 현실 세계의 정보나 그래픽을 추가하여 현실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증강현실,
그러한 증강현실에 이어 사물과 사람에 대한 경험, 다양한 디지털 환경까지 결합하는 라이프 로깅, 가상적 증강현실. 그러한 라이프 로깅에 이어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정보적으로 확장시킨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를 의미합니다. 증강된 가상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이어서 거울 세계에 이어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가상현실 세계, 확장현실 세계가 등장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확장된 가상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다양한 현실의 정보, 텍스트와 그래픽, 3차원 가상의 물체들을 겹쳐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입니다. 위치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스마트 환경에서 구축한 환경입니다. 그 활용 분야는 AR 글라스, 차량용 HUD, AR 원격 협업 등이 대표적인 환경으로 등장되어졌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정보들,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가공되고 공유되고 생산되고 거래되는 기술들입니다. 센서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에 사물의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고 가공되고 재생산되고 공유되어져서 나타나는 기술들입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 지능형 CCTV 기술들이 그 대표적인 활용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 등이 그 기술의 일례죠.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리키는 세계죠. 3D 가상 지도를 비롯해서 위치 식별의 모델링 기술, 라이프 로깅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을 의미합니다. 지도 기반의 서비스와 구글 어스 등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가상세계는 가상현실에서부터 비롯된 확장현실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에서 사용자 자신이 투영된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를 이루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월드, 소셜 가상세계, 2000년 밀레니엄 이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MMORPG, 한국형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등 지금의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이 가상세계에 포함되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 트윈이 등장되어졌습니다. 이를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를 3차원 디지털로 구현하고 여기에 디지털의 정보로서 확장시킨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어스가 포함되죠. 구글은 다양한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산업화시키면서 스마트 미디어, 모바일 핸드폰에 이어서 손목 시계까지 등장시킵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유저, 사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을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와 시스템화시키는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까지 라이프 로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확장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MMORPG 게임에서 등장하는 플레이어를 비롯해서 NPC, 논플레이어 캐릭터 등을 비롯한 종족, 디지털 휴먼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휴먼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이거나 사람처럼 행동하는 NPC거나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제 인간을 대변하는 아바타라든가 NPC와 같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죠. 이러한 디지털 휴먼은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되어지면서 휴먼 활동들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고 사실과 같은 질감으로 표면 매핑을 해오면서 다양한 모션 캡처 장비들을 활용해서 사실처럼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션을 인터랙티브한 기술로서 자신의 스타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 애니메이션 일렉트로닉스 기술,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휴먼은 사실처럼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휴먼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 전문 기술들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CG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이용이 증가되고 있고 그 활용 분야가 엔터테인먼트 분야, 유통 분야, 교육 분야, 금융 분야, 방송, 전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로 제작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브라질계 미국인으로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는 가상현실의 인간입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마는 하라주쿠 매장에서 사흘간 먹고 자며 요가하고 청소를 하는 일상을 보내는 가상현실의 NPC입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LG의 김레아는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올해 23살 싱어송라이터 겸 DJ로 설정된 NPC입니다. 과거 1998년에 데뷔했던 사이버 가수 아담과 루시아는 콘셉트만 가상인간이었고 3D 캐릭터에 가까워서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디지털 휴먼 기술로 제작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사람과 흡사하고 생활 양식조차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가 진행되어지면서 가상인물의 노출도가 높아지고 그 이질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가상현실 엔진 기술에서 유명한 언리얼 엔진이 디지털 휴먼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툴 서비스인 메타 휴먼을 공개했습니다. 메타 휴먼은 사실감에 기반한 최고 품질의 디지털 휴먼 제작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주 또는 몇 개월이 소모되는 리얼타임의 디지털 휴먼 제작 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시킨 기술입니다. 지금까지의 메타버스 기술들이 양산되어지면서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들은 산업과 연관되어지고 이러한 메타버스 산업은 다양한 IP와 협력을 이루게 됩니다. IP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각종 부가사업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의 묶음으로 등장된 기술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매니지먼트, 게임 등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싱어 가족을 만든 유아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도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글 앨범 더 스콧의 발매를 앞둔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자신의 신곡을 발표한 쇼케이스 무대로 포트나이트 내 3차원 소셜 공간인 파티 로열을 택하고 이곳에서 아바타로 변신해서 가상 콘텐츠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전 세계 총 123만 유저가 동시에 접속했고 약 221억 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상품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SNS상에서 아바타가 신고 있었던 나이키 신발의 모델명이 뭔지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 시대의 산업에 다양한 이슈로 다양한
다양한 IP와 융합되어져서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산업의 전략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IP의 만남이 가장 빠르고 전략적으로 마치 하나의 유행인 마냥 그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인&컴퍼니에서는 세계 명품 브랜드 소비에서 MZ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 5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찌는 네이버 Z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버추얼 컬렉션을 판매했습니다. 발렌시아가에서는 2021년 F4W 컬렉션을 메타버스 게임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과 IP 사업자 간의 제휴와 협력은 끊임없이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찌는 SNS 반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제휴해서 구찌 IP를 활용한 아바타 패션 아이템을 출시했고 브랜드 홍보 전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루이비통은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MMORPG LOL 롤과 제휴해서 루이비통 IP를 활용한 롤 캐릭터,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총 47종 아이템을 제작 출시했습니다. 나이키는 제페토, 포트나이트와 협력해서 아바타 신발 등 패션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YG, JYP 등은 제페토의 소속 연예인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특화된 전용 공간을 만들고 사인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디즈니는 제페토에서 겨울왕국 캐릭터를 활용한 아바타를 출시했고 포츠나이트에서 마블 캐릭터를 활용한 아바타 의상 등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게임 기반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동물의 숲 게임 공간에 LG OLED TV를 소개하고 게임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OLED 섬을 마련했습니다. 다이아TV는 다이아TV 유튜버로 제페토에 진출했습니다. 순천향대는 SKT 메타버스 점프 VR 내에 순천향대학교 본교 대운동장을 구현하고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페토에 익선동, 한강공원 등 서울의 관광지를 모사한 가상공간을 만들고 제페토 해외 이용자 대상으로 한 한국여행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IP 사업자들과 제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또 하나의 이슈는 NFT와 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음악, 영상, 그림 등 특정한 디지털 창작물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함으로써 복제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생성하고 특정인의 소유권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NFT는 생성 일시, 크기, 창작자 서명, 소유권, 판매 이력 등 디지털 창작물 정보를 블록체인 데이터로 저장하고 해당 창작물은 원본이 있는 사이트나 원본 보호를 위한 분산 저장 시스템에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디지털 토큰과는 달리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부여되고 다른 NFT로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위조하기 어렵고 추적하기 쉬우며 부분 소유가 가능하고 순환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NFT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위조하기가 어렵고 추적하기 쉽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지고 순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조하기 어려운 것은 복제가 어려워서 희소성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해서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NFT는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므로 누구나 NFT의 출처, 발행 시간, 발행 횟수, 소유자 내역 및
기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n분의 1과 같은 형태로서 나눠서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순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을 일례로 들면 아이템이 NFT로 만들어지면 플레이어는 아이템의 진정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NFT 경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사용자는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하고 이를 암호화폐같이 대가를 받고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업랜드 등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NFT 아이템을 만들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NFT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어지고 다른 메타버스 간의 NFT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NFT 상호 호환성이 가능해지게 되면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메타버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구조화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구조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일컫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호라이즌, 스타라인, 게더타운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에 출시한 샌드박스 장르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채광과 제작을 하는 게임으로 정해진 목적과 스토리가 없고 플레이어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롤을 만들어 나가는 층이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누적 판매량 2억 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입니다. 모든 유저들이 직접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자발적인 공동체 역할을 함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로블록스는 2006년에 출시된 3차원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1억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MZ 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게임을 다른 사용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국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8년 8월에 출시되어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 가상 팬사인회에서는 4,600만 명 이상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페토에서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생성하고 다양한 가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아이덴티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3D 오브젝트 메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제페토의 크리에이터가 되어 제페토 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포트나이트의 이용자는 2020년 기준으로 3억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포트나이트 메인 스테이지에서 방탄소년단이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출시하였고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대에서 또래들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NS가 단순히 사람들 간의 소통을 주요 콘텐츠로 삼았다면 포트나이트는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GTX 2021년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전
온라인 세계의 3D 디자인 팀이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끼리 공유했던 작업이나 이력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작업 경로를 100%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게임보다 비즈니스 플랫폼에 가까운 엔터프라이즈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플랫폼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호라이즌은 메타에서 선보인 메타버스입니다. 사용자는 이 공간에서 아바타로 친구와 게임을 하거나 업무 또는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쇼핑 등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타라인은 구글이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3D 영상 채팅의 플랫폼입니다. 창문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서 실물 크기의 3D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하고 눈까지 마주칠 수 있어서 실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채팅 영상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깊이 센서로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를 합친 100배의 실시간 압축 전송 기술로 구현되어진 구글의 환경입니다. 게더타운은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패키지입니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서 실제 모습으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도 가상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메타버스가 용이할 수 있는 영역을 현실까지 넓힌 사례입니다. 초기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 환경이죠. 이처럼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들이 등장되어졌고 실제 기존의 게임 환경에서 온라인 사회와 다양하게 결합되어지면서 메타버스의 틀이 게임 산업들과 결합되어져서 온라인 세계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온라인 게임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다양한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의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앱들,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호라이즌, 스타라인, 게더타운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에서 제작한 이프렌드 같은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들은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가상통화를 활용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본 생태계가 구축되어집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통해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수익화한 자체 재화는 가상통화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실제 통화로도 환금이 가능합니다. 제페토에서는 가상화폐, 잼이 있고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는 로벅스입니다. 로벅스는 비즈니스 캐파가 다른 미국 주식이고 그 기업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미국 초등학생들을 사로잡은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로블록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게임인지 플랫폼인지 많이도 엇갈립니다. 로블록스는 10대 MZ 세대들이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화폐가 바로 로벅스입니다. 로블록스 세상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에 참여하려고 로벅스를 지급해야 하고 개발자는 로벅스를 모을 수 있고 이 로벅스가 현금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블록스 세상에 게임 회사가 있고 그 게임 회사가 버는 로벅스는 현실 속에 돈을 버는 것처럼 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임 유저를 늘리고자 로블록스 안에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 슬롯을 경매에 입찰해서 따내고 그 광고를 통해서 게임을 알리고 로벅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로벅스를 얻기 위해서 사용자는 게임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로벅스를 벌기도 하지만 부분 유료화 게임으로
결제를 통해서 로벅스를 구입합니다. 400 로벅스는 5달러, 800 로벅스는 10달러, 1700 로벅스는 20달러, 4500 로벅스는 50달러, 10,000 로벅스는 100달러.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게임 개발을 통해서 얻는 로벅스는 유저가 개발자의 게임을 이용하고 100 로벅스를 지출했을 때 개발자는 100 로벅스에서 4분의 1, 25 로벅스만 얻습니다. 나머지는 로블록스가 수거합니다. 수수료가 75%인 거죠. 이런 로벅스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10만 로벅스를 그 이상을 모아야 하고 로벅스를 단순 구입할 때는 10만 로벅스가 약 1000달러이지만 현금화할 때는 10만 로벅스는 350달러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블록스는 로벅스를 결제하는 이용자들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것이죠. 이용자들이 결제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죠. 개발자들도 로벅스를 사용하죠. 또 로블록스는 현금화하려는 유저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로벅스를 현금화하려면 매월 5달러씩 지불하는 로블록스 프리미엄 구독을 하게끔 하고 개발자들도 로벅스를 소비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에서 개발된 게임 개수만 수백만 개가 넘게 되어진 것이죠. 개발자들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17%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억대 연봉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이런 수익 구조, 유저들과 개발자들이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의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광고 마케팅 채널입니다. 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들과 각종 브랜드의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광고와 마케팅의 채널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가상현실 세계에 투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팬과 연예인, 팬과 팬 등이 소통하면서 코로나19로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예인들의 엔터테인먼트 연결고리를 지속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미래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급 부상한 원인은 5G,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 환경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는 메타버스 시장이 그 규모가 2025년도에 3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들의 MZ세대들이 친밀감이 더해지면서 게임, 비즈니스, 3D 영상 채팅 같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고액의 수익들이 창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MZ세대가 앞으로의 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부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애플, 삼성,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은 메타버스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페이스북 메타에서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업무 공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원격회의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레이스와 소셜 앱 호라이즌도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들이 예측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는 다른 게임을 일상생활로 인식해서 보다 중독성이 훨씬 많은, 중독성이 보다 심화된 부작용들이 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메타버스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이 개발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특화된 킬러 콘텐츠,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흥미를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의 환경이 확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강한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서
예산 투자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향후 융합기술 분야에서 블루 오션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는 게임 개발자, 가상 의상 디자이너, 가상 건축가, 가상의 환경 디자이너들이 활동되어지고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70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전업 또는 부업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서는 6만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D 웹 시대에서 출연했던 블로거,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가 3D 메타버스 시대의 크리에이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기업들은 생산성, 혁신의 방향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력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 산업에 걸쳐서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혁신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분야별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메타버스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그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등 메타버스 정부로의 전환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에 대한 그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창업 공간의 지원 확대 등 메타버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들, 그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그 대책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NFT,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 방안, NFT 자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해킹, 사기 가능성 대응책, 위작, 저작권 이슈에 대응한 보증 시스템, 검증 및 인증 시스템의 보완책 등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종합 지원할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 서비스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방향에서 미래를 선도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초실감,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정보통신 기술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도 육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뉴딜 사업 추진 시 일부 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고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메타버스의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기반한 증강현실, 라이플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바타에 대해서 디지털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이마, 김레아 이러한 디지털 휴먼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툴 서비스 메타 휴먼을 활용할 수 있는 언리얼 엔진, 다양한 IP, NFT,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호라이즌, 스타라인, 게더타운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완점과 대비 방안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주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